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무언가를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정확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고 계신 여러분 발밑의 지구는 바로 이 찰나에도 태양을 향해 맹렬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38억 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 도대체 왜 우주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가? 그리고 그 회전이라는 현상 안에 어떤 놀라운 물리학의 비밀이 숨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늘 밤 욕조 물을 뺄 때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 빗물이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볼 때도,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도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평소에 우주의 회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은하가 회전한다.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그 회전의 이유를 묻는다면 보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력 때문이죠.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도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맞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력이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 원인이라면 중력이 잡아당기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태양 중심 쪽이죠.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을 향해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 충돌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지구를 향해 쿵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중력이 회전을 만든다는 설명은 왜 물체가 추락하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당신 등을 세게 민다.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빙그르르 회전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밀면 회전한다는 게 바로 연결이 안 되죠. 무언가 중간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상황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설명들이요. 파인만은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진짜로 이해한 게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요. 중력이 회전을 만든다는 설명도 사실은 같은 함정입니다. 왜 중력이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도는 거냐? 그 질문을 아직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답은 무엇일까요? 이걸 파헤쳐 보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물체를 가만히 공중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제 같은 물체를 아주 빠르게 옆으로 던지면서 동시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물선을 그리며 앞으로 날아가다가 결국 바닥에 닿겠죠. 이번엔 훨씬 더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던진다고 해봅시다. 공이 그리는 포물선이 아주 완만해집니다. 바닥에 훨씬 늦게 닿죠. 그러다 어떤 특정 속도를 넘어가는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공이 그리는 포물선에 휘어지는 각도와 지구 표면이 아래로 둥글게 굽어지는 각도가 딱 일치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공은 영원히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이 같은 속도로 아래로 굽어지니까요. 이게 바로 궤도입니다. 궤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바닥에 닿지 않는 끝없는 추락입니다. 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단지 옆으로 도망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영원히 빗나가고 있을 뿐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가는 속도는 처음에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달한테, 누가 지구한테, 누가 태양계의 모든 행성한테 그 옆으로 미끄러지는 속도를 선물해 준 걸까요? 중력이 선물한 건 아닙니다. 중력은 오직 안쪽을 향해 당길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전의 씨앗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기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우주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빅뱅으로 물질이 사방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 물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직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발이니까 사방으로 균일하게 직선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 중력이 그것들을 잡아당겨서 뭉치게 하고 뭉친 것들이 중심을 향해 그냥 떨어지면 별이 되고 행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여기에도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물질들이 균일하게 퍼졌다는 전제. 그리고 그 물질들이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중심을 향해 모인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완벽한 대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수십 광년에 걸쳐 퍼져 있는 거대한 가스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완전히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완벽하게 멈춰 있는 건 없거든요. 근처에서 터진 별의 충격파가 한쪽을 살짝 밀기도 하고 주변 다른 가스 덩어리의 중력이 미세하게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구름 속 각 부분이 제각각 아주 살짝씩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슬금슬금 흘러가는 정도죠. 눈에도 안 보일 만큼 느리고 미세합니다. 이게 회전의 씨앗입니다. 지금은 너무 미세해서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잠시 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가스 구름이 자기 자신의 중력에 의해 안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덩치가 작아지면서 중심부로 물질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데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질들이 중심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각자가 갖고 있던 그 미세한 옆으로의 움직임도 같이 딸려 들어옵니다. 물론 서로 정반대 방향의 움직임들은 충돌해서 상쇄됩니다. 왼쪽으로 가려는 힘과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만나면 서로 지워지죠. 위로 가려는 것과 아래로 가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충돌과 상쇄 과정에서 완벽하게 0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한 방향이 아주 근소하게 더 많았거든요. 그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요. 그 살아남은 아주 작은 알짜배기 회전이 물질이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무섭게 증폭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쫙 펴고 천천히 돌다가 팔을 가슴으로 바짝 끌어당기면 갑자기 팽이처럼 미친 듯이 빨리 도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선수가 갑자기 힘을 더 쓴 게 아닙니다. 발로 빙판을 더 세게 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몸의 질량을 회전 중심 쪽으로 당겨 모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회전 속도가 자동으로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물리학에서 이걸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회전하는 개에서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 회전 속도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우주의 가스 구름도 정확히 같은 일을 겪습니다. 수십 광년의 거대한 구름이 태양 크기로 쪼그라드는 동안 처음엔 거의 느끼지도 못할 만큼 미미했던 회전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극적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구름이 쪼그라들면서 그냥 꽉 뭉쳐져서 별이 하나 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행성들이 주변을 도는 평평한 원반 구조가 생기는 걸까요? 왜 태양계는 납작한 접시 모양이고 은하는 얇은 원반 모양일까요?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력이 사방에서 균일하게 잡아당기니까 그냥 동그란 공처럼 뭉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중력은 실제로 사방에서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회전하는 물체한테는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회전 때문에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는 힘도 동시에 작용하죠. 그리고 이 두 힘이 경쟁하는 결과가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전축 방향, 그러니까 팽이의 위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 이깁니다. 회전이 거기에는 아무 저항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위아래로는 납작하게 눌립니다. 하지만 회전 평면 방향, 팽이가 도는 옆 방향으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 때문에 물질이 안쪽으로 끌려오는 걸 더 잘 버팁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넓게 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아래는 납작하게, 좌우로는 넓게 퍼지는 원반 형태가 됩니다. 동네 피자집에서 주방장이 반죽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던지면 둥글고 납작하게 퍼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거대한 가스 구름도 정확히 같은 이유로 납작한 원반이 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 원반이라는 구조는 참 기묘합니다. 우주가 특별히 원반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물리 법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모양입니다. 회전하면서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어떤 가스 구름이든 어떤 규모이든 무조건 납작한 원반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욕조 수준이든 은하 수준이든 원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반 안에서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고 뭉치면서 별이 되고 행성이 됩니다. 처음부터 회전하는 원반 안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그 회전 방향 그대로 별 주위를 돕니다. 회전의 씨앗이 구름 전체에 새겨졌고 그 씨앗에서 자라난 행성들도 그 방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의 8행성 전부가 같은 방향으로 거의 같은 평면 위를 도는 이유입니다. 태어난 곳이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바라보는 달 이야기입니다. 다른 행성의 위성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이상합니다. 보통 행성의 위성은 그 행성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화성의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화성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그냥 포획된 소행성처럼 보입니다. 목성의 위성들은 목성에 비해 아주 작죠. 그런데 다른 지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지구 직경의 약 4분의 1이니까요.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달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론은 충돌 기원설입니다. 약 45억 년 전 아직 뜨겁게 식지 않은 초기 지구에 화성 크기의 천체가 아주 비스듬하게 충돌했다는 겁니다. 이 충돌은 너무나 격렬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 물질들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거대한 고리 형태의 파편 원반을 만들었고 그 원반 안에서 물질들이 뭉치고 굳어서 달이 된 겁니다. 회전하는 파편 원반에서 천체가 탄생하는 과정이 태양계 탄생의 과정과 완전히 같은 원리로 이번엔 아주 작은 규모에서 반복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달은 지구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궤도를 돕니다. 지구가 회전하면서 토해낸 물질로 만들어졌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이 충돌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꽤 탄탄합니다. 달의 암석 성분이 지구 표면의 암석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동위원소 비율까지요. 다른 곳에서 날아온 천체라면 이렇게 비슷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매달 밤 올려다보는 그 고요하고 하얀 달이 45억 년 전에 행성 간 충돌이라는 엄청난 폭력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성들은 왜 스스로도 팽이처럼 자전할까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도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화성도 거의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목성은 10시간에 한 바퀴, 토성은 11시간에 한 바퀴를 돕니다. 이 자전은 또 어디서 온 걸까요? 행성이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원시 행성계 원반 안에서 먼지들이 부딪혀 뭉치고 점점 큰 덩어리가 되어 결국 행성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행성에 충돌하면서 합쳐질 때 이 충돌들이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사방에서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좀 더 많이, 어느 방향에서 좀 더 빠르게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들이 전달하는 회전 효과들이 다 합쳐져서 어느 한 방향으로 자전하는 운동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된 자전은 우주 공간에서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년이 지난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 속도가 행성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구는 하루, 금성은 243mm 넘게 걸릴 만큼 아주 느리게 자전합니다. 심지어 금성은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이건 아마도 아주 거대한 충돌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달이 지구와 충돌로 탄생했듯이 금성도 초기에 엄청난 충돌로 자전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 행성의 자전 방향과 속도는 그 행성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겪었던 충돌의 역사를 기록한 화석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릴까요? 토성의 고리입니다. 토성을 망원경으로 처음 보신 분들은 그 아름다움에 말을 잃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그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토성 고리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을 채운 건 주로 얼음과 암석 파편입니다. 크기도 작은 모래알부터 집채만 한 덩어리까지 다양합니다. 이것들이 토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완벽하게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요. 왜 납작한 원반이 됐을까요? 회전이 증폭되고 원반이 형성되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맞습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별이 만들어질 때, 은하가 만들어질 때와 같은 원리입니다. 토성고리는 아마도 과거에 토성에 가까이 있던 위성이나 혜성이 조성력에 의해 산산조각 나면서 생겨난 파편들이 고리를 이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이 토성 주위를 돌면서 위아래로는 납작해지고 옆으로는 퍼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억 년 단위의 이야기지만 그 원리는 완전히 같습니다. 규모를 불문하고 같은 물리 법칙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회전과 중력이 만들어내는 더 기묘한 현상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추락과 도망 사이의 줄다리기, 이 비율을 기억하시죠? 이 줄다리기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단순한 원형 궤도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신기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하나가 라그랑주 포인트입니다. 두 천체가 서로 중력으로 잡아당기면서 궤도를 돌 때 그 두 중력과 공전에 의한 원심력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5개의 특별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 점에 물체를 놓으면 어느 쪽으로도 끌리지 않고 두 천체와 일정한 위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궤도를 돕니다. 마치 삼자 사이의 완벽한 균형처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주 망원경이나 우주 탐사선을 이 점에 배치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도 지구, 태양 라그랑주 포인트 중 하나인 태양에서 지구보다 약 150만 킬로미터 더 멀리 있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구 뒤에 가려 태양빛의 방해를 피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우주 깊은 곳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회전과 중력이 만들어낸 우주의 정류장 덕분에 우리가 우주를 더 잘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목성궤도 앞뒤로 라그랑주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트로이 소행성군이라는 소행성들이 실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소행성들이 목성과 함께 태양 주위를 돌면서 목성과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중력과 공전의 줄다리기가 만들어낸 자연적인 주차장인 셈이죠. 이제 조석 고정이라는 현상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은 항상 같은 면만 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달의 뒷면을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달이 자전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전을 합니다. 단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정확히 같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이 지구를 향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의 중력이 달을 불균일하게 당기기 때문에 생기는 조석력이 수십억 년에 걸쳐 달의 자전 속도를 조금씩 늦춰서 공전 주기와 맞춰버린 겁니다. 이 상태를 조석 고정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지구를 향하고 반대쪽은 항상 우주를 향하는 그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재밌는 건 달도 지구에 조석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조석력이 지구의 자전 속도도 아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까마득히 오래된 지구 초기에는 하루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약 40억 년 전에는 하루가 약 6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이 달의 조석력 때문에 점점 길어져서 지금의 24시간이 된 겁니다. 회전이 회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회전을 바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계 안에는 천체들 사이에 공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 천체의 공전 주기가 다른 천체의 공전 주기와 정수비를 이룰 때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성과 토성의 공전 주기 비율은 거의 5대2에 가깝습니다. 목성이 5번 돌 때 토성이 2번 도는 거죠. 이 공명 관계에 있는 천체들은 서로의 중력으로 주기적으로 같은 방향에 놓이게 되고 그때마다 중력 효과가 누적됩니다. 이 공명이 태양계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불연속적인 구조를 갖는 것도 고리 안에 있는 얼음과 암석 입자들이 토성 위성들과 공명하는 경우 그 부분에서 고리 물질이 밀려나 빈 공간인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백 개의 가느다란 고리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 패턴이 위성들과의 공명 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회전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또 다른 회전을 조각하는 셈입니다. 명왕성과 가론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은 질량이 명왕성의 약 8분의 1이나 됩니다. 그래서 명왕성과 카론은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공전하는 이중 외소 행성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체는 서로를 향해 완전히 조석 고정되어 있습니다. 명왕성은 항상 같은 면이 카론을 향하고 카론도 항상 같은 면이 명왕성을 향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함께 돌고 있는 겁니다. 쌍방향 조석 고정입니다. 태양계 안에서 이 상태에 있는 건 명왕성 카론 시스템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주선을 다른 행성으로 보낼 때 단순히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연료를 최소로 쓰면서 이동하려면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서 특정 궤도를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이걸 호만 이동 궤도라고 합니다. 현재 궤도에서 속도를 약간 높이면 타원형 궤도가 되면서 더 큰 원 궤도로 올라갑니다. 목표 행성의 궤도에 닿는 시점에 다시 한번 속도를 조절해서 그 궤도에 합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선은 계속 태양 주위의 궤도를 이용합니다. 회전을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회전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마치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는 게 아니라 물결의 방향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요. 더 극단적으로는 플라이바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성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행성의 중력과 공전 에너지를 슬쩍 빌려오는 겁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목성과 토성의 플라이바이를 통해 엄청난 속도를 얻어서 태양계 외곽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행성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우주선에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행성의 속도는 아주 미미하게 줄어들지만 행성이 워낙 질량이 크니 그 효과는 측정조차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전하는 우주의 역학을 이용한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보면 우주는 단순히 텅 빈 공간에 천체들이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중력과 회전이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정교한 역학의 그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결국 그 역학의 그물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회전이 이렇게 보편적이라면, 회전이 가장 극단적으로 증폭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중성자별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한 뒤 중심부가 엄청난 압력에 짓눌려 수축하면서 중성자별이 됩니다. 원래 태양만 한 별이 반지름 10km의 공 크기로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가 약 40km이니 반지름 10km라면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오므리는 그 원리가 별 하나가 그 정도로 쪼그라들 때 적용됩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전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어떤 중성자별은 초당 수백 번을 돕니다. 초당 수백 번이요. 여러분이 숨을 한 번 쉬는 동안 수백 번을 도는 겁니다. 이런 중성자별 중에서 규칙적으로 전자기파를 뿜어내는 것들을 펄사라고 합니다. 빠르게 회전하면서 두 극에서 전자기파 빔을 뿜는데 이게 마치 등대처럼 일정한 주기로 지구를 향해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 펄사를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엔 외계 문명의 신호가 아닌가 하고 잠시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규칙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외계인이 아니라 초당 수십 번을 도는 중성자별의 자전에서 오는 신호였습니다. 이 중성자별 이야기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회전하는 질량은 주변 시공간을 함께 끌고 돌립니다. 이걸 틀끌림 효과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구 주변의 시공간도 아주 미세하게 함께 끌고 돌아갑니다. 물이 담긴 컵을 천천히 돌리면 컵 안의 물도 함께 돌기 시작하듯이요. 이 효과는 지구 같은 평범한 천체에서는 너무 미세해서 아주 정밀한 장비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으로 측정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이 극단적으로 밀집된 천체에서는 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블랙홀과 함께 끌려 돕니다. 거기서는 공간 자체가 회전하는 겁니다. 이제 더 작은 세계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주의 회전이 가장 크고 빠른 것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아시나요?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입니다. 그 얼음 표면에는 갈라진 줄무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줄무늬 패턴도 유로파가 자전하면서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표면이 뒤틀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전이 표면 구조 자체를 조각하는 거죠.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는 남극에서 간헐천처럼 물을 뿜어냅니다. 이것도 토성의 조성력이 엔켈라두스를 주기적으로 주무르면서 내부에 열을 발생시키는 결과인데 그 조성력 자체가 엔켈라두스가 토성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전이 표면을 조각하고 내부를 데우고 간헐천을 만듭니다. 그럼 아주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회전이 없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한쪽 면은 항상 태양을 향해 있고 반대쪽은 항상 암흑이 됩니다. 햇빛을 받는 쪽은 온도가 수백 도까지 올라가고 어두운 쪽은 영하 100도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대기가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메우려고 엄청난 폭풍이 생기겠지만 그 조건에서 우리가 아는 방식의 생명이 존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적당히 순환하고 온도가 어느 정도 고르게 유지되며 대기와 해류가 적당히 순환합니다. 그 안정된 환경 덕분에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의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생깁니다. 그 계절의 변화가 생태계의 다양성과 농업 문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조금만 달랐다면, 달이 없었다면, 태양까지의 거리가 조금만 달랐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회전과 직결됩니다. 공전 궤도, 자전 속도, 자전축의 기울기, 달의 존재로 인한 자전축 안정화, 이 모든 것이 생명이 존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수십억 년 전 어느 가스 구름에 아주 미세한 회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법칙에 의해 증폭되어 태양계가 되고 지구가 적당한 속도로 적당한 거리를 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긴 인과의 사슬이 또 있을까요? 처음엔 아주 작고 우연처럼 보이는 움직임이 수십억 년에 걸쳐 전혀 다른 무언가로 이어집니다. 우주는 정말이지 기묘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 스케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스구름, 별, 행성, 태양계. 그런데 이 회전이라는 현상은 우주 저 멀리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지구 위에서도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름마다 뉴스를 뒤흔드는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은 왜 나선형으로 소용돌이치며 돌까요?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주변 공기가 몰려드는데 이때 공기가 그냥 직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돌기 시작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올까요? 그냥 막힌 게 없으면 직선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이요. 그런데 둥근 지구에서 적도 쪽은 아주 큰 원을 하루 만에 돌아야 하니까 표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시속 약 1600km 정도죠. 반면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울수록 도는 원이 작아지니까 표면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자, 이제 적도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는 원래 적도의 빠른 속도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아래 지면의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아래는 느린데 공기는 아직 빠른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공기가 지면 기준으로 점점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선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꺾인 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공기의 이동 방향을 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압 중심으로 사방에서 공기가 몰려들면 각자 이렇게 꺾이면서 결국 전체가 나선형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요. 이 방향이 정반대인 이유도 지구 자전과 코리올리 효과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간단히 말하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꺾이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꺾이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태풍의 나선형 구조도 별과 행성이 궤도를 도는 것도 그 안의 물리학은 하나입니다. 회전하는 개 안에서 이동하면 방향이 꺾인다. 그 꺾임이 쌓여서 거대한 회전이 됩니다. 더 재밌는 건 이걸 오늘 당장 욕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빠지면서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배수구로 물이 쏠리면서 생기는 미세한 초기 회전. 그게 물이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가면서 가군 동량 보존에 의해 점점 빠르게 증폭됩니다. 물이 구멍 주변으로 쏠릴수록 반경이 줄어들고 반경이 줄어들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뚜렷한 소용돌이가 됩니다. 욕조 하나에서 우주 전체의 원리가 보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성이 도는 이유, 태풍이 도는 이유, 욕조 소용돌이의 이유를 봤습니다. 이제 시야를 훨씬 크게 키워볼까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회전 구조물인 은하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은하수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약 10만 광년입니다. 그 안에 약 3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들 전부가 은하 중심을 향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변두리에서 시속 약 8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년이 걸립니다. 지구가 생겨난 게 약 45억 년 전이니까 지구는 지금까지 은하를 딱 22바퀴 정도 돈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은하는 왜 도는 걸까요? 태양계가 도는 이유는 태양의 중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하 전체가 도는 이유는 뭘까요? 은하 중심에 뭔가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 있어서 모든 별을 잡아당기기 때문일까요? 네. 실제로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은하의 회전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은하도 한때 거대한 가스 구름이었습니다. 규모만 달랐을 뿐 별이 탄생하던 그 과정과 정확히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구름이 자체 중력으로 붕괴하면서 회전이 증폭되고 납작한 원반이 되었습니다. 그 원반 안에서 수천억 개의 별이 탄생했고 그 별들은 원반의 회전 방향을 물려받아 지금도 궤도를 돌고 있는 겁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에서 스케일이 달라도 같은 법칙이 반복되는 걸 특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현상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면 그것이 욕조에서도 대기에서도 태양계에서도 은하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사실을요.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법칙은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도 어떤 규모에서도 예외 없이 성립합니다. 이건 물리학이 발견한 가장 우아하고도 놀라운 보편성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망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아름다운 나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납작하고 얇은 원반에 팔처럼 뻗어나온 나선 팔들이 빙글빙글 감겨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그런 나선 은하 중 하나입니다. 그 은하들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 전 어마어마한 가스 구름이 붕괴하면서 회전이 증폭되고 원반이 되어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별 하나하나에도 행성 하나하나에도 위성 하나하나에도 지구 대기 속 태풍 하나하나에도 욕조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소용돌이 하나에도 전부 같은 물리 법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우주에서 회전이 그토록 흔한 이유는 우주가 특별히 회전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모이면 반드시 생기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이든 어디서든 한번 아주 미세하게라도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이 수축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회전을 막을 마찰도 저항도 우주에는 거의 없습니다. 텅 빈 우주 공간에는 속도를 잃게 만드는 방해꾼이 없거든요. 한번 시작된 회전은 수십억 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회전이 우주의 구조와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회전이 없었다면 우주의 모든 물질은 그냥 중심을 향해 수직으로 추락해서 거대한 덩어리가 되거나 블랙홀이 되었을 겁니다. 행성 같은 건 생겨날 수 없었을 거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단단한 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수십억 년 전 어느 가스 구름이 아주 미세하게 한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연에 가까운 초기 조건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우주 자체가 회전하고 있을까요? 아주 대담한 질문입니다. 태양계가 돌고 은하가 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가 무언가를 축으로 삼아 회전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현재 과학의 대답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방향이든 거의 균일하게 보입니다. 특정 방향으로 더 많은 은하가 몰려 있다거나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주 전체가 회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관측 기술로 우주 전체를 충분히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전과 관련해서 우주 물리학에서 아주 큰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은하의 회전 곡선 문제입니다. 은하가 회전할 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태양계에서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행성의 공전 속도가 느립니다. 수성이 가장 빠르고 해왕성이 가장 느립니다. 이건 태양 중력이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은하에서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별들의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하 외곽에 있는 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거의 일정하거나 오히려 조금 빨라지기도 합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보이는 별과 가스만으로는 그 속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내지 않아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중력 효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우주 전체 질량의 약 27% 정도가 암흑 물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의 약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하의 회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전이 우주에 숨겨진 구성 요소를 드러내는 탐지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회전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다가 우주의 약 5분의 4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바인만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주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훨씬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는 발견이니까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은하의 회전 곡선이 예상과 다르다는 건 1970년대에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정밀하게 측정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발견이 암흑 물질 연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회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주에 숨겨진 절대 다수를 발견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기초과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디에 쓸지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자연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우주가 처음 시작되던 순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빅뱅 직후 우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팽창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양자 요동들이 우주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요동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은하와 은하단과 우주의 거대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미세한 요동 안에도 아주 작은 회전의 씨앗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씨앗들이 나중에 중력에 의해 증폭되어 은하의 회전이 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들의 회전 방향과 속도는 우주가 처음 시작되던 순간의 양자 요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회전을 보면 거기에 우주 탄생 직후의 아주 초기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하가 우주 초기의 화석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은하의 회전을 관측하면서 사실은 우주 탄생의 순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회전이 우주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회전은 단순히 물체가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아닙니다. 회전은 우주의 역사를 기록하는 수단이고 숨겨진 구성 요소를 드러내는 탐지기이며 무질서에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핵심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전이라는 하나의 현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왜 모든 것은 도는 걸까요? 이제 그 답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물질이 모이면 반드시 회전이 증폭됩니다.
회전이 없으면 행성도, 별도, 은하도 없습니다. 회전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우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회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속의 아주 특별한 한순간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은하도 언젠가 충돌할까요? 네, 충돌합니다. 실제로 충돌하는 은하들을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도 앞으로 약 40억 년 후에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와 충돌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충돌이죠.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두 은하가 서로를 향해 시속 약 4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개별 별들끼리 실제로 부딪힐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두 은하가 뚫고 지나가더라도 별들은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대신 중력이 서로의 궤도를 뒤흔들어서 새로운 패턴의 회전이 생겨납니다. 두 나선 은하가 합쳐져서 결국 거대한 타원 은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회전은 계속되지만 그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셨나요? 40억 년 후 이야기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극적인 회전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방출 현상 중 하나인 퀘이사와 제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엄청난 속도로 빨아들일 때 그 물질들이 곧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회전하면서 소용돌이치는 강착 원반을 형성합니다. 이 원반 안에서 물질이 나선형으로 소용돌이치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일부가 원반의 수직인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의 물질 제트를 뿜어냅니다. 수십만 광년을 뻗어나가는 우주적 분수입니다. 이것도 결국 회전하는 강착 원반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블랙홀조차도 회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 자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 우주에서 회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시 세 개의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원자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도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 스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 세계에서는 행성이 돌고 은하가 돌고 우주 거대 구조에서도 초은하단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회전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빠른 것도 느린 것도 모두 회전합니다. 이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를 아주 중요한 시점의 전환으로 데려갑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우주를 거대하고 텅 비어 있고 냉담한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그 거대한 무관심 속에 아주 작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물리 법칙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욕조에서 빠지는 물의 소용돌이와 수십만 광년을 뻗어나가는 블랙홀 제트가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같은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위에 서 있는 우리와 2억 광년 밖의 은하가 같은 물리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된 겁니다. 파인만은 이런 보편성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단순하고 그 단순한 법칙이 모든 규모에서 똑같이 작동한다는 사실이요. 만약 법칙이 규모마다 달랐다면 과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주가 이해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졌을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주는 이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발견한 법칙이 수십억 광년 밖에서도 성립합니다. 이게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회전을 다르게 보실 겁니다. 세탁기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빨래를 보면서도 버스 정류장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작은 소용돌이를 그리는 걸 보면서도 밤하늘에서 손가락으로 은하수가 있는 방향을 짚으면서도 이 모든 것의 뒤에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아주 작고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움직임 하나가 중력과 만나서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결국 태양계가 되고 은하가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그 과정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실이 조금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동떨어진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회전하면서 만들어낸 질서의 일부입니다. 수십억 년 전
어느 가스 구름의 미세한 회전에서 시작해서 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결국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여정에서 한 번도 회전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회전하는 우주의 한 귀퉁이에서 그 회전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기묘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전이 어디서 왔는지,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주의 구조를 만들어냈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기묘한 부분입니다. 아까 궤도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추락하는 힘과 옆으로 도망가는 힘이 줄다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줄다리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궤도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균형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걸까요?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현재보다 조금만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도망가는 힘이 약해지면 태양의 중력에 끌려 안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빨려 들어갑니다. 반대로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 태양 중력을 벗어나 캄캄한 우주 미아가 됩니다. 그 두 극단 사이에 아주 정확한 속도에서만 안정적인 궤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약 45억 년 동안 그 균형을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텅 빈 우주 공간에는 속도를 잃게 만드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느리게 만들 마찰이 없습니다. 빠르게 만들 외부 힘도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속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성이라는 법칙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태양계 안에서 행성들 사이에 아주 미세한 중력 교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에 걸쳐 보면 그조차도 전체적인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습니다. 우주의 궤도는 생각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회전에는 끝이 있을까요? 영원히 도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멈추는 날이 올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현재 과학이 완전히 답을 가진 영역은 아닙니다. 파인만이 늘 강조했듯이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지적 정직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집니다. 별들은 연료를 다 태우면 죽습니다. 태양도 약 50억 년 후에는 수명을 다할 겁니다. 그때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그렇다면 우주가 충분히 오래 지나면 결국 모든 별이 꺼지고 모든 회전이 서서히 잦아들까요? 물리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요. 하지만 그게 200억 년 후인지 2000억 년 후인지 그 이후인지는 지금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의 이야기를 슬프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광대한 우주에서 회전이라는 기적이 만들어낸 질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45억 년 전 회전하는 가스 원반 속에서 뭉쳐진 것들입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죽어버린 별의 핵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처음에 거대한 가스 구름이 회전하면서 중심부로 쏟아져 들어가 탄생했습니다. 회전이라는 현상이 없었다면 그 가스 구름은 그냥 블랙홀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지금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주의 회전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질서에서 질서가 탄생하는 과정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먼지와 가스가 아주 미세한 초기 회전 하나를 씨앗으로 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은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존재가 태어납니다. 회전이 있었기에 충돌 대신 궤도가 있었고, 궤도가 있었기에 안정적인 공간이 있었고, 안정적인 공간이 있었기에 생명이 자랄 시간이 있었습니다. 파인만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연이 단순한 법칙 몇 가지로 이토록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게 두렵거나 허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 떨리도록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 깊이 동감합니다.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법칙 하나가 욕조 소용돌이에서 나선 은하까지 완전히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우주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저 별들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 개의 별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은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지금 태양을 향해 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 빠르게 옆으로 달리고 있어서 영원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그 엄청난 줄다리기의 완벽한 균형점 위에 있습니다. 추락과 도망 사이의 기가 막힌 타협점,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회전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습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